안녕하세요. 북클럽 오리진의 지식 큐레이터 전병근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의 주의가 어디에 빼앗겨 있고 그런 상황은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지, 그리고 읽기가 어떤 의미가 있고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공지능 AI 시대의 이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 상황에서 우리의 읽기 능력을 어떻게 하면 잘 유지하고 또 키워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챗GPT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처음에 AI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1년 전에 오픈AI라는 회사를 통해서 챗GPT가 일반에 공개가 되면서 최근에는 아주 빠른 속도로 우리의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실제로 사용이 되는 양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챗GPT는 생성형 인공지능이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인공지능은 그동안에 여러 방식의 연구의 시도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그 성과에 있어서 눈에 띄게 성능이 좋아진 것이 생성형 AI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영어로는 Generative Intelligence라고 부릅니다. 생성형 지능을 우리가 이해하기 전에 지능이 뭔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 방식으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일단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생명체, 유기체로 가면은 이런 지능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은 생존하는 데 있어서 직면하는 문제를 해결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그렇겠죠. 그런 면에서 지능은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인공지능은 자연에서 생겨난 생명체가 발휘하는 지능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인위적으로 만든 형태의 지능이라는 것을 인공지능으로 알 수 있겠죠. 인공지능의 원리는 기계학습이라고 불립니다. 영어로 머신러닝이라고 하는데요. 이 역시도 자연 상태의 생명체가 학습하는 방식과는 달리 인간이 그것을 모방하는 방식으로 배우는 그런 원리를 구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성형 AI는 LLM 모델이라고 해서요. 라지 랭귀지 모델의 약자죠.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를 대규모로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을 시키면 거기에서 일정 정도 나타나는 패턴을 학습해서 요구를 했을 때에 가장 확률적으로 근접한 답안을 제시하는 방식을 취하는 그것을 두고 생성형 AI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것은 아주 거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확률적으로 예측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구현하는 형태로는 점점 기능이 다양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작문을 할 수도 있겠지만요.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곡을 짓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동영상을 만들기도 하고요. 심지어 스스로 또 프로그램을 짜기도 한다고 하죠. 그리고 일상적으로는 사람들이 대화의 상대로 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식과 정보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외로움을 달래는 마치 인간적인 대화의 상대로도 점점 자리를 넓혀간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만큼 응용의 범위가 급속도로 확산이 되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연구나 어떤 산업의 생산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도 과거의 검색 못지않게 내지는 그걸 넘어서서 점점 대화형 AI에게 질문하고 답을 구하는 방식으로 옮겨갈 것이라고 학자들이 많이 예견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원스톱 해결 창구라고 부르죠. 또 다른 말로는 디지털 신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신탁이란 말은 과거의 그리스 시대에 아테네 시민들이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델피의 신탁이라는 곳에 가서 질문을 하면 거기에서 답을 얻었다고 하죠.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사람들이 이제는 궁금한 것이 있으면은 검색을 통해서 찾아보는 방식이 아니라 대화형 AI가 바로 답을 해주는 방식으로 점점 이제 사람들이 거기에 쉽게 의존을 하는 방식으로 옮겨갈 거라는 거죠. 자, 문제는 그것이 반복되고 습관이 될 때에 하나의 중독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럴 경우에는 인간이 주체적인 능력은 점점 약화가 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거죠. 예전에 플라톤이라는 철학자는 인간의 말이 글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문자의 발명을 두고 파르마콘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독이면서 약이라는 이중적인 뜻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말인데요. 인간이 발명한 기술은 양면을 다 가지고 있다는 뜻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문자라든가 글자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인간이 만든 기술은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문제를 낳기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의 디지털 기술 내지는 AI도 마찬가지로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래서 파르마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 지능과는 어떻게 다를까요? 어느 사이에 우리는 인간의 지능을 기계의 지능에 비추어서 생각을 하고 마치 기계 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얼마나 앞설 것인가 라고 이야기하는데 관심을 쏟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인간의 지능은 이 문제를 연구하는 학자들도 우리가 아직은 제대로 알 수 없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인간의 지능은 경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능 중에 일부가 기계적으로 구현된 것이 오늘날의 우리가 인공지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능은 하워드 가드너라는 학자가 다중지능이라고 이론화한 적도 있는데요. 그만큼 다양한 방식으로 지능이 구현되곤 합니다. 그 중에 연상 능력은 일부이고요. 우리가 예체능이라든가 다른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발휘할 수 있는 지능이라는 것은 우리 역시도 아직은 열려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인공지능은 기계학습 방법을 통해서 배운 것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아주 탁월한 능력을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가치 판단에 있어서는 인간이 결정해야 되는 영역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지능을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지능은 인간이 타고나면서 얻은 지능이 되겠죠. 이 지능은 다양한 형태로 발휘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능은 우리가 문자를 발명함으로 인해서 그리고 책을 읽음으로써 집단적으로 인간의 사고 능력을 점점 누적적으로 발전시켜 온 결과물로서의 지능을 두 번째 지능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인공적으로 만든 지능이 또 하나의 중요한 지능으로 우리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차지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아주 이 지능이 유용하게 활용이 될 수 있을 텐데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첫 번째 지능이라든가 두 번째 지능이 약화되는 방향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세 번째 지능이 첫 번째, 두 번째 지능을 압도하는 방식으로 내지는 오히려 그것을 좌우하는 방식으로 갈 경우에는 인간의 주체적인 삶 자체가 위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AI를 통해서 일과 삶이 자동화될 때에 그 이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디지털이라고 하면 스크린에서 나타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동화 이면에 그 자동화를 위해서 기계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를 분류한다든가 라벨을 붙인다든가 이런 류의 노동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을 학자들은 그림자 노동이라고 부릅니다. 눈에는 띄지 않지만 사실은 인공지능이 점점점 성능이 좋아지기 위해서 거기에 인간의 노동이 또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을 사용하는 과정에 있어서 인간을 점점 수동적인 소비자로 만드는 것도 중대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자면은 이 기술이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편리함을 주는 것 같지만요. 구조적인 문제를 보자면은 지금의 기술에 의해서 인간이 점점 더 종속이 되는 양상을 띠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수 대형 테크 기업이라든가 그것을 또 지원하는 자본에 의해서 가지고 있는 지배 권력의 구조가 점점 강화되는 양상을 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을 어떤 학자들은 디지털 봉건주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디지털 시대에는 과거에 마치 봉건 시대에 소수의 영주가 농노들을 삶이 의존할 수 있게 만든 것처럼 오늘날에 있어서도 플랫폼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의존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형태로 점점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런 생활 방식에 있어서 경쟁을 하는 어떤 구도로 가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수동적인 소비자에서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주체적인 창조적인 인간으로서 자각을 하고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런 면에서 저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읽기와 어떤 삶의 두 가지 전통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명제로 요약될 수 있는 전통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프란시스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한 말로 유명한데요. 이른바 읽기를 통해서 얻어지는 지식이 지배와 정복의 중요한 도구라는 생각이죠. 그 전통이 오늘날까지도 과학기술의 형태로 점점 누적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책을 읽을 때도 대체로 보면은 개인뿐만 아니라 집단이나 국가가 어떻게 하면 힘을 더 확장할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지식과 정보를 보는 경향이 있죠. 우리가 책을 읽을 때도 그 기준으로 책을 고르기도 하고 실제 읽는 경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두 번째 전통으로는 물음과 성찰과 관련된 전통입니다. 소크라테스가 한 말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너 자신을 알라라던가 나는 모른다는 사실만 안다
라는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겠죠. 자신에 대한 암과 관계가 있죠. 힘을 추구할 때 그 힘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라든지 힘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옳은가, 그런 문제를 성찰하는 전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전통이 다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문제는 거기에 있어서 적정한 균형입니다. 어느 사이에 우리는 두 번째 성찰적인 읽기와 알매 전통을 소홀히 하는 경향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전통이 회복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있어서 중요한 우리의 활동이 성찰적 읽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성찰적 읽기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읽어야 하는 걸까요? 첫 번째는 디지털이냐 내지는 종이 아날로그냐 양자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목적에 맞는 매체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이 읽기가 좀 더 우리가 깊이 읽고 깊이 이해하고 사고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디지털 읽기는 그것에 비해서는 좀 더 가벼운 읽기에 적합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좀 더 중요한 문제, 복잡한 문제를 생각하려고 할 때는 종이로 읽는 것이 좋다고 볼 수 있겠죠. 반면에 그보다는 좀 더 가벼운 내지는 우리가 처한 상황 자체가 편리하게 읽어야 되는 경우에는 디지털 읽기도 중요한 대안이 될 수가 있겠죠. 종이로 읽든 스크린으로 읽든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디지털로 읽을 때는 디지털이 우리에게 주는 피상화의 영향을 의식적으로 생각을 해서 속도를 늦춘다든가 조금 더 자기 생각을 의식적으로 더하려고 한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읽기를 통해서 도달하는 목표는 깊이 읽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깊이 읽기는 우리가 사고를 할 때에 뇌의 다양한 영역들이 종합적으로 가동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최소한의 시간입니다. 천천히 읽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능력은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감 능력입니다. 타인 내지는 타자에 대한 이해를 공감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두 번째는 비판적 사고입니다. 비판적 사고는 우리가 몰랐던 것이라든지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라든지 진상을 모르고 있었던 것을 좀 더 분별해서 알 수 있는 걸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거리가 필요합니다. 물리적인 거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인지적인 거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럴 때는 책의 세계를 통해서 우리의 세계를 상대화시켜서 볼 수 있는 사고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비판적 사고라고 부를 수 있겠죠. 세 번째는 현실을 넘어서서의 또 다른 세계 내지는 어떤 상황을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다른 가능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우리가 깊이 읽을 때 가능한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럴 때에는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가 공동체의 감각도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의 초개인주의의 결과는 우리가 경험하다시피 모두에게 불행을 가져올 수 있는 반면에 우리에게서 서로에게 공동되는 감각을 회복하면 할수록 협력을 통해서 같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죠. 그것을 토대로 우리의 일과 삶의 재설계가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인간은 주어진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미완의 존재임을 스스로 알았다는 데서 인문학은 저는 시작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무엇이 좋은 인간이며 좋은 삶이냐라는 질문을 하면서 인간의 삶의 방향이 결정되었다고 한다는 거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덕목이라고 한다면 배움과 사랑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좋은 사람 되기라는 아주 단순한 과제가 여전히 우리에게는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좋은 사람이나 좋은 삶이라는 것은 어느 누구가 제시해서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묻고 답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고 형성되어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교육이고 배움이겠죠. 좋은 사람 되기에 관한 이야기가 인문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소크라테스의 변론에 평생에 걸쳐서 자기가 해온 활동을 인간의 탁월함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이어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른바 검토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의미에서 인문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좋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인지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인지 챗GPT에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각자 생각해 보는 거죠. 그 생각하는 과정에서 오래전부터 그런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온 사람들의 답을
참고를 해보는 것이 어떤 독서이고 읽기 활동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답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 또 생각해보고 생각해내는 것을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다시 대화를 통해서 나눠보는 것이 인문학의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인간이라고 할 때에는 중요한 특징이 어느 하나가 똑같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다른 생각들이 나올 수 있겠고요. 또 좋은 삶이 뭔지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있어서는 인간뿐만 아니라 비인간에 대해서도 우리가 배울 것이 많다는 깨달음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본다면은 인간은 그만큼 인간에게만 국한되어 있다기보다 점점 더 스스로를 넘어서서 확장해가는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의 범위에는 이제는 인공지능이라는 형태의 기술도 포함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분명히 이 인공지능이 인간에게 주는 도움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의존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의 생각의 범위 내에 포함시키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는 거겠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AI 시대가 중요한 우리에게 도전이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또 한 번 인간으로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우리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이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호모사피엔스의 뜻이 생각하는 존재라고 이야기했죠. 사피엔스라는 것이 스스로 생각하는, 그래서 지혜에 이르는 그런 존재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인간과 비인간을 포함하는 그런 존재들이 공존하고 공영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세계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